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쇠고기는 하얀 지방, 일명 마블링이 촘촘할수록 등급이 높은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 사육 농가들은 출하 원령을 앞당겨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은 지방 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근육내 지방인 마블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행 쇠고기 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그동안 마블링이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 농가들이 지방 함량을 늘리기 위해 소를 장기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 사육 기간은 평균 31.2개월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게는 9개월 이상 깁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생산성은 자연스레 떨어지고 고기 가격은 계속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현재의 등급제는 1993년도에 도입돼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등급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쇠고기 품질을 나타내는 6, 7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낮췄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2+를 받으려면 고기의 17% 이상이 지방이어야 하는데 다음 달부턴 15.6%만 넘어도 됩니다. 1+를 받기 위한 지방 함량 기준도 13%에서 12.3%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마블링과 함께 고기 빛깔과 탄력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뒤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마블링 기준을 낮춤으로써 한우 농가들의 사육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하 원령이 2개월만 단축돼도 생산비가 마리당 40만 원이 절감되는데 등급제 개편으로 마블링을 과도하게 만들 요인이 줄어들면 농가들이 소 출하 원령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섭니다.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소 평균 출하 원령이 약 2.2개월 단축되어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량 등급을 매길 때 쓰는 육량지수 산식도 개선됩니다. 2004년에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축종별, 성별 구분 없이 한 가지 산식으로만 평가해 현실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앞으로는 축종별, 성별에 따라 6가지 산식을 각각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마블링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확실히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기 위해 2+ 등급에 한해 마블링, 즉 근내 지방도를 함께 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식육 판매 표지판에 등급만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 등급에 한해 근내 지방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이와 함께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앞으로 연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도 관리 시스템은 가공 판매 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 요리 방법별 숙성 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해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선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추진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연초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초박 퇴비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관계당국은 연초박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만든 퇴비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태가 인근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다 배출된 유해 물질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업체 13곳이 연초박을 공급받아 퇴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연초박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될 수 있고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선 300도 이상의 고온 가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경우 연초박에서 발암 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물질은 폐암, 피부암, 간암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연초박의 퇴비 활용 근거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농촌진흥청 고시입니다. 업체들은 이 고시에 따라 퇴비 20kg들이 한 포대당 2% 이하의 비율로 연초박을 쓰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합법적으로 연초박을 퇴비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퇴비에 투입되는 연초박은 70에서 80도에서 가축 분뇨, 왕겨, 톱밥 등 다른 원료들과 함께 부숙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가 된 유기질 비료 제조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초박을 퇴비로 만드는 부숙 발효 과정에서도 발암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박에 관한 통계가 불투명하고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허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외국의 연구 논문 사례를 보더라도 퇴비로만 사용을 해도 TSNA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안정성 연구가 국내에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에도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나 관계당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박을 공급하는 KTNG 관계자는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기초해 퇴비 공장 등에 적법하게 매각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퇴비 원료를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에서도 1990년대부터 퇴비 원료로 연초박을 사용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연초박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함에 있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위험성이 있는 또 다른 원료가 퇴비 제조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초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초박 유해성 검증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으로 수입 농산물이 대거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정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농업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값싼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모이는 서울 가락시장이 한밤중 시끄럽습니다. 보십시오. 신선 대파라고 해서 중국 차이나던데 국내산 대파를 팔고 있으면서 이런 걸 왜 파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 둘 점유하기 시작하면 중국산 대파가 반입돼 경매를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국내산 대파가 충분히 수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대파의 유입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대파, 기타 등등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국 70%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무배추, 양배추, 대파 뭐 이런 거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요. 네. 결국 똑같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법인들한테 저희들이 애걸복걸하고 저희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게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했습니다. 중국산 세척 당근을 비롯해 이미 몇몇 농산물들은 외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상황. 이에 산지 유통인 단체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매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수입 농산물이 삐집고 들어와서 전부 수입 농산물로 범벅으로 만들어버리면 과연 우리 농업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겨울무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제주는 요즘 한산합니다. 여름에 파종한 무들이 올가을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봄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무농가들이 10월 초 일제히 재파종에 나서면서 내년 봄 수확 시기에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 여기에 수입 농산물 거래 소식까지 더해지며 무농가들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입이 이제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무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제주도 겨울 농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배추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석빈 씨는 8월에 심은 양배추 대부분을 태풍 피해로 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없네 진짜. 가슴이 막힙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우리 정부에서 또 양배추를 또 수입한다니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에만 550톤의 수입 양배추가 검역을 통과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 특히 양배추를 대량 소비하는 식당이나 기업에서 값싼 수입 양배추를 선호하다 보니 국산 양배추 시장은 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세가 있는데도 경쟁력이 없는데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그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사 열심히 지어본들 소득이 없으면은 농사 지을 마음이 어디 생기겠어요? 최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위기의식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업대책 마련하라! 농민들 사이에선 자급률 1%에 불과한 밀처럼 우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습니다. 제일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쌀을 빼면 4%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자급률 형태인데 이제 농업은 없는 것인지 진짜 값싼 농산물을 대체하고 힘든데 뭐 들라고 농사 짓냐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저는 우려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농업 예산 확대와 공익형 직불제만이 답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농산물 가격이 기준 연도에 설정한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그중에 80% 내지 90% 정도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10 내지 15%는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그 가격 위험을 분담합시다 하는 제도가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한 달, 수입 농산물과의 전쟁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3년 안에 일회용품 사용을 3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회용품들이 2020년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2년 뒤 2021년엔 카페에서 종이컵이 사라집니다. 또 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일회용 식기도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은 12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됩니다. 일회용 컵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져가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2022년 부활합니다. 포장 배달 음식에 무상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엔 돈을 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일회용 컵과 식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지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이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우산 비닐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택배에 사용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를 재사용 상자로 대체하고 내년엔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는 1+1이나 묶음 판매도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회의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다회용기 사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해 국민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가 기증한 돼지고기 4,500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의 한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돈협회가 경북도에 기증한 돼지고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북지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도내 복지시설 562개소에 전달됩니다. 한편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올해만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는 조기 파종한 마늘 포장에서 발생하는 무름병에 대해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마늘 무름병이 발생하면 초기엔 아랫잎이 자줏빛을 띠고 시간이 지나면 지제부의 잎자루가 물러집니다. 무름병을 예방하려면 땅이 얼기 전 마늘밭에 못자리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 동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마늘 조기 파종으로 무름병, 흑색 썩음균 핵병 등의 발생이 빨라졌다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만큼 월동 전후 재배 포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12월 13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도내 원목 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7,870개소입니다. 도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적치 수량과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화목 사용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는 12월 말까지 전량 소각토록 하고 불법 이동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도는 위법 사항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농업인 교육관에서 2019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촌진흥사업 주요 성과 보고와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 농산물 품평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농촌 지도 사업을 펼쳐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일이 몰리는 농번기가 아니어도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과도한 노동으로 피로가 축적돼 발생하는 농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오늘은 농부증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쌓인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죠. 농부증이란 말은 1943년 일본에서 처음 쓰였는데요. 출산 경험이 있는 농촌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어깨 결림, 요통, 어지러움증 등과 같은 증상에 농부증이라는 명칭을 붙인 후 국내에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농부증의 주요 증상에는 요통과 손발 저림, 비닐하우스 작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의 80.9%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목, 어깨, 손목, 허리, 다리 등의 신경 및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하는데요. 흔히 농민들이 쑤시고 결린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병입니다. 농작업 때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쪼그려 앉고 구부리고 일하는 부적절한 자세, 한 번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무리한 힘 사용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염 등의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방치하면 수술을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농작업 시엔 하중을 줄이는 수레나 카트, 작업 의자를 이용하고 작업 전후나 중간에는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농약에 의한 중독이나 호흡기 질환도 흔히 발생하는 농부증입니다. 농약의 독성은 신경계와 면역기계, 내분기계 등 인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약 취급 시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약은 주로 피부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의복과 보호장구 등을 철저하게 갖춰야 하는데요. 또 살포 후엔 목욕은 물론 양치질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농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환기나 휴식이 필수인데요.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농작업으로 인해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증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전담하는 농민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주요 질환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